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저는 통장부터 열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딸 은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요즘 워낙 바쁘다고 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제가 예상했던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인테리어 견적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총 5천만 원 정도 드는데 엄마가 반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2,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는 대답이 먼저 떠올랐지만 입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은정아,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놓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금액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딸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정이는 엄마가 혼자 살고 있으니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보낼 수는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이 있었고 저축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통장 앱을 켜고 한참을 그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은 송금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가 계산한 건 돈이 아니라 제 남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배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왜 그날 송금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저와 딸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에게 얼마까지 해줘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과한 것인지, 그 경계선을 저도 72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딸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존중하기 위해 배워야 했던 뒤늦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은정이가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도와왔습니다. 결혼 자금의 일부를 지원했고 신혼집 전세 보증금도 보태주었습니다. 사위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출산비와 산후조리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은정이가 전화해서 엄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괜찮다, 엄마가 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었습니다. 둘째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집이 좁다고 해서 확장 이사를 했을 때도 조금 보탰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났다고 하면 새 제품을 사주었고 아이들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몇 달치를 미리 드리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해줄게라는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은정이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고마움의 표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가 엄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묘한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그때 불편한 감정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혼자 사니까 괜찮다는 말이 제 삶이 덜 중요하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오래 지속할수록 처음에는 감사가 늘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함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은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연구 결과를 몰랐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힘들다 하면 먼저 통장을 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때 꺼낸 돈이 진짜 사랑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필요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부탁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요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이것저것 지출이 많아서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자 전제로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요. 말투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은정이는 여전히 존댓말을 쓰고 있었고 목소리도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깔린 전제가 달랐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게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은정이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큰애 학원비가 올랐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더 드는데 엄마가 부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때 조금 망설였습니다. 학원비를 매달 50만 원씩 부담한다는 건 1년이면 600만 원이고 그게 몇 년 동안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머뭇거리자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손주 교육은 신경 쓰시잖아요. 요즘 애들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 말에는 약간의 원망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손주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답답했지만 딸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은정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든 상황에서 엄마에게 기대는 것뿐이었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긴장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전화했을까? 또 무엇을 도와달라고 할까? 이번에는 얼마나 드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 가족관계 장기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때 부모의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지 않았지만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통화를 마친 후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이 저를 필요로 해야 제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꼈고 딸이 저를 찾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필요받고 싶은 욕구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났을 때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다리에 힘을 주는데 무릎 안쪽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증이 찌릿하게 올라왔고 한참을 침대 끝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걷던 복도가 그날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어제까지 괜찮았던 몸이 오늘 갑자기 말을 안 듣는구나. 점심때쯤 은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무릎을 주무르면서 말했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은정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다음 주는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서요. 그럼 그 다음 주에요? 저는 그래, 그때 가마라고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제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일정을 조율하는 대화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은정이한테 다시 전화해서 미안한데 이번 주도 좀 힘들 것 같아. 무릎이 계속 아파서라고 말했습니다. 은정이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럼 병원은 가보셨어요? 계속 미루시면 나중에 더 안 좋아지잖아요. 요즘은 혹시라도 급하면 119 바로 부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 세대처럼 다 혼자 버티실 필요는 없다니까요. 은정이는 나름 저를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사람 대신 숫자 3개의 제 노후를 맡기라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 갈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동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접수할 때 보호자 연락처를 적으라는 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그 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은정이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나? 하지만 은정이는 바쁘다고 했고 제가 병원 간다는 말도 특별히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그 칸을 비워두고 접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관리하셔야 해요. 가족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왔어요. 선생님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늘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자. 그 다음 주에 보자.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하지만 딸이 돈이 필요할 때는 늘 지금이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입금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필요해요. 오늘 중으로 송금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퍼서였습니다. 제가 딸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게 된 슬픔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젊음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존재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저는 그때 제 노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필요한 엄마이고 싶었고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딸이 저를 필요로 하는 건가 아니면 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받았던 보험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서류를 건네주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통장에 찍힌 큰 숫자를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남편이 저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면서 나 없어도 당신은 걱정 없이 살아야지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는 제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여유 있게 사세요. 아빠가 남겨주신 거니까 엄마 잘 쓰셔야 해요. 저는 고맙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이 돈은 제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했습니다. 제가 지금 72세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을 훌쩍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적어도 15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몸입니다. 매달 나가는 기본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관리비, 식비, 병원비, 통신비를 합치면 그 정도입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15년이면 2억 7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더 들 수 있습니다. 무릎 치료비도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고 나이가 더 들면 다른 곳도 아플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쓰더라도 비슷한 비용이 듭니다. 계산을 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금 은정이가 부탁한 그 2,500만 원이 빠지면 제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남은 시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랜 친구 경숙이를 만났습니다. 경숙이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고 자식들이 있지만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내 노후가 먼저야. 자식들 도와주는 건 좋은데 언니 남은 시간은 누가 책임져줘? 지금 주면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환상이야. 우리 세대는 자식한테 기대면 안 돼.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해. 경숙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 미경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딸집 장만할 때 3천만 원 보탰어. 그런데 지금 내가 허리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미루고 있어. 딸한테 말하니까 엄마, 우리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해요라고 하더라고. 내가 준 건 까먹고 자기 사정만 얘기하더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다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남편이 저를 위해 남긴 사랑이었고 제가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식의 집보다 내 남은 시간을 먼저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딸에게 해주고 싶었을까? 정말 딸이 힘들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돈을 주면 연락이 늘어났습니다. 은정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제게 전화할 때마다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슬프면서도 동시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이 저를 찾는다는 것만으로도 제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할 사람이 없고 저녁을 먹어도 혼자였습니다. 그런 외로움 속에서 딸의 전화는 제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비록 돈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딸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혼자 있을 때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게 되면 딸은 얼마나 자주 연락할까? 제가 아프거나 힘들 때도 지금처럼 바쁘다고 할까? 돈이 줄면 연락도 줄어들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상대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이 상대를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의존하게 만드는지 물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은정이를 사랑했습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필요받고 싶었습니다. 외롭지 않고 싶었고 버려지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었습니다. 딸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는 딸의 엄마가 아니라 딸의 통장이 된 건 아닐까? 딸이 필요로 하는 건 엄마의 지혜나 따뜻함이 아니라 엄마의 돈인 건 아닐까? 그리고 제가 그걸 허용한 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인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돈으로 딸의 관심을 사고 돈으로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자유로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게 되면 해결책도 보이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금 결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송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결정이 섰지만 막상 딸에게 말하려니 두려웠습니다. 딸이 실망할까봐, 딸이 화를 낼까봐, 딸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은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어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계약금 입금 확인했다고 연락 왔는데 엄마 계좌에서는 아직 입금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깜빡하신 건 아니시죠?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당연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주는 게 당연하고 다만 깜빡했을 거라는 전제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다. 이번 인테리어 비용은 못 도와주겠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계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약금 들어가고 일정도 다 잡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다. 이 돈은 엄마 노후를 위해 아빠가 남겨준 거야. 너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은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요. 저희는 애들 둘 키우면서 살림하는데 얼마나 빠듯한지 아세요? 친정엄마가 도와주면 좀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는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은정아, 엄마도 혼자 산다고 해서 돈 쓸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엄마도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나중에 요양이 필요할 수도 있어. 지금 2,500만 원이 빠지면 엄마 노후 계획이 무너지는 거야. 은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알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해서 계약한 건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딸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에 명확하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잘못했어. 처음에 분명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엄마 마음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은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뜻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슬펐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 딸에게 아니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은정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는데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은정이 이름이 뜰까봐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문자 하나에 온갖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그 속에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엄마도 잘 있어. 애들한테도 안부 전해줘. 짧은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색해진 게 처음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딸이 저를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딸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었을까? 계약을 취소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송금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제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래전에 그만뒀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갈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딸 생각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릎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들긴 했지만 제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통증이 줄어들었고 걷는 게 한결 편해졌습니다. 적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노후 준비 적금을 들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쌓이는 걸 보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 남은 시간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이런 걸 두고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떤 해외 장기 연구에서도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적당한 선에서 멈춘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도 적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연구 결과를 보지 않았지만 제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동시에 제 삶의 중심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딸의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은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긴장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범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안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응, 엄마 잘 지내. 너는? 저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인테리어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안 도와주신다고 해서 다시 계산해 봤어요. 애초에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규모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정이가 스스로 규모를 줄였다고요? 그래, 괜찮겠어? 제가 물었습니다. 은정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실망했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남편이랑 의논해서 대출도 재조정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손보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니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정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게 대견했습니다. 잘했다. 엄마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결하니까 엄마는 오히려 마음이 놓여. 은정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그때는 제가 섭섭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화도 났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딸이 이해해준다는 게, 딸이 성장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다만 엄마도 나이가 들면서 내 앞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 나중에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알아요. 그리고 엄마, 저희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도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주말에 은정이네 가족이 왔습니다. 손주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안겼을 때 행복했습니다. 은정이가 제 무릎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무릎은 좀 어때요? 응, 물리치료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프면 말씀하세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그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성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통장이 아니라 엄마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관계가 거래에서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딸이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배우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은정이에게 거절했을 때 은정이는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고 그게 딸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건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나를 돌봐줄 거라는 기대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제가 제 남은 시간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통장을 지켰고 제 미래를 지켰습니다. 세 번째로 배운 건 필요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은정이는 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배운 건 경계를 세우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을 그었을 때 딸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웠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딸의 통장이 아니라 딸이 나이를 먹으며 떠올릴 어른으로 남고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돈을 주던 엄마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준 엄마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 삶을 존중하면서 딸의 성장도 응원하는 엄마이고 싶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그날의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제가 선택한 건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제 존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딸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필요할 때마다 해결해주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모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배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뒤늦게 배운 이야기였습니다.